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월북몰이도 없었고 첩보 삭제 지시도 없었다. 자, 이미 서우, 김홍희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을까요?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오늘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팩트 규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의혹 파장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양측 모두 연일 강대강 대응입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리고 오늘 80분간 생중계된 비상경제회의 내용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80분간 전체 공개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50%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자 자기 항변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듭 술자리 의혹을 문제 삼고 나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며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될 거라며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입을 꾹 닫으면서 사용처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저장 기록까지 제출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해서 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고 결국 계곡에서 의도적으로 구출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서 토사가 수직갱도 아래로 쏟아져 노동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지하 190m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접근에만 사흘이 걸리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오늘 방송사들의 생중계로 지켜보셨죠.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전국 집값은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집값은 22주째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며 거래 절벽 속에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까지 허용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에서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15억 원 초과 주택에 금지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립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정부는 또 다음 달 중으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해제를 적극 검토합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경기 지역 일부가 규제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 없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집을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 의무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작습니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유예를 좀 해주고.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80분간 진행된 비상경제 민생회의 전체를 공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정부는 좋은 신발을 주겠다고 했는데 특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며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앞선 10차례 회의와 달리 11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80분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정부 추진 전략을 알리고 공감을 얻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중계 취지였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실시간 속보가 쏟아질 거란 예고대로 5개 분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굵직한 정책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구인난 등으로 영세업체들이 문 닫을 판이라면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보호 조치가 꼼꼼히 챙겨지도록 할 거고요.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첨단 전략산업 국가단지 조성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2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시장을 5년 안에 3배 이상 키우겠다.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겠다. 다양한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과 원전 수출은 일회성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해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며 경제 전략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제2의 5.1 붐으로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가 재개되듯이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 같다면서 위기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중계는 모함이라고 반신반의하던 용산 내부도 나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목표로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공개된 비상경제 민생회의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닌 행동이라며 정부 계획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경제 회복을 위한 전 사회적 행동에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왜 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경제 위기를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된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장관들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자 자기 항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해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리 자진월북 결론을 냈었다는 감사원 발표에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 최고의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 내용이 첩보에 있었고 조류 등을 봤을 때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해경 보고에 따라 판단한 거라며 월북몰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하는 등 지도부도 총출동해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이 또다시 서해 피격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명예살인에 나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성 그리고 진실 고백을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습니다.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서훈 전 실장의 지시로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월북을 판단했고 이에 반하는 첩보가 삭제됐다는 진술 등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 정부 안보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목 국회부의장 선출은 민주당의 반대로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다음 주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하자 여당은 어디까지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삭제나 조작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들의 반박에 대해서 검찰은 공개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섣부르게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면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혜정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은 사법 절차를 통한 발언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는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SI 첩보를 삭제한 게 아니라 공유 범위를 줄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첩보 삭제가 무조건 불법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 불법인지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의 핵심은 자료 은닉이 아니라 이로 인해 효용을 저해야 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 또 SI 첩보에 월북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첩보는 단서일 뿐 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첩보를 해석해 내린 결론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나 붕대와 같이 월북 정황과 어긋난다고 제시된 증거들도 물적 근거 없이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기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도 수사팀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성격과 문제점에 공감한 거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요청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는 동시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2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갑작스러운 사직 이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조 실장의 개인적인 문제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직책인 만큼 계속해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건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배경을 놓고 여전히 해석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전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조상준 전 기조실장에 대한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 조 전 실장이 윤 대통령 검찰 라인의 핵심 측근이자 국정원 2인자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거라면 설명하겠지만 개인적인 일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무슨 공적인 거라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직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자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일 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부 인사 갈등설 등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실장이 직속 상관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용산 대통령실의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인사 문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기조실장 안과 국정원장 안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고심을 하다가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주니까 국회 정보위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김 원장과 조 전 실장 사이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특히 인사 문제를 두고 서로의 생각이 매우 달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문투성이인 조 전 실장 문제를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청와대가 다 치고 한다는 거고 허수아비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는 발언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신속히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전 실장의 사직을 둘러싼 설왕설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입을 꾹 닫으면서 이 사용처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저장 기록까지 제출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전부터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주말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물증이 없다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건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돈을 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해서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줬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김 부원장을 통해 사용처를 밝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까지 규명해야 할 검찰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겉으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 사용처와 공모 관계는 물론 돈 포장이 어땠는지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조사하지 않는 건 아니라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열쇠를 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김 부원장 측 주장에 반박이라도 하듯 자신의 휴대전화가 연결된 온라인 저장 공간 클라우드와 비밀번호까지 제출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정무방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들 이너서클이 있는 대화방이 여러 개 더 있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관련 사항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에 대해선 본인이 치적으로 자랑하지 않았느냐면서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들은 모두 거짓말이냐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부원장의 침묵에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수사력과 물증을 통해 이 대표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방은 매일같이 확전 양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질 가짜 뉴스라고 거듭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군불대기를 이어가는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지난 7월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김의겸 의원 주장에 장관직을 걸며 결백을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저질 가짜뉴스로 민주당이 다수당 공신력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면서 민주당 차원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이 상습적으로 면책 특권을 악용해 일탈을 일삼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또 김 의원 사과 여부와 별개로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팩트부터 찾아놓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사실 아닌 거가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대부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면책특권 범위 바뀐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 아연 실색했다며 술자리 참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행적부터 낱낱이 공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논란을 촉발한 김 의원도 자신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한 장관 사과 요구를 일축했는데 추가 의혹 제기 등 공개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후보자가 사과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문은 아직 따로 안 나왔는데 따로 대응은 안 하실 예정이신 거죠? 하지만 당내에선 김 의원이 섣부른 주장을 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당 차원에서 저거를 진상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근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망신입니다. 현 정부 실세 국무위원과 제1야당이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거친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 2라운드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오늘 김 의원의 주장에는 단 1%도 진실이 없다며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올해 추경 예산을 마련해 보증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결정한 어음 디폴트, 채무 불이행 결정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전임 최문순 지사의 대표 지적인 레고랜드 개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계약과 출자 기업의 방만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취임 100여일이 지난 후 강원도는 레고랜드 지원을 위해 만든 출자 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기업어음 채무 불이행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강원도는 3주 뒤 내년 예산을 편성해 1월 말까지 부채를 갚겠다고 봉합에 나섭니다. 하지만 상황은 가라앉지 않았고 강원도는 결국 올해 추경을 편성해 부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왔고 올해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보증부채 조기 상환 결정 배경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이던 김진태 지사는 조기 귀국을 결정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강원도는 다만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 전에 금융회사가 기업어음 디폴트, 채무 불이행 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중도개발공사가 제때 지급하지 못한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비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어린이날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레고랜드 측은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겨울철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러 시장 안정 조치들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소 이번 주가 지나면 레고랜드 사태 이전 상황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선포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안정 펀드 기금 매칭이 눈에 띄게 되고 있고 은행 예대율 조치 등도 나와 이번 주말이 지나면 시장 심리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둔촌주공이 차환 발행에 성공했지만 다른 우량 사업자들도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더 시장 안정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만에 부회장 직함을 떼고 회장에 임명됐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을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공시되던 날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책임 경영과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며 이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부회장에 오른 뒤 10년 만에 회장직 취임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취임식을 열지 않고 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은 임명 직후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해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아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자신이 앞에 서서 기술 투자와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 원으로 지난해 15조 원에서 3분의 1이 줄었는데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속한 DS 부문의 매출은 23조 원, 영업이익은 5조 1천억 원으로 매출 1위 자리는 TSMC에 내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글로벌 IT 수요 부진과 메모리 시황 약세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앞에 놓인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일본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에 7년 만인데요. 군 당국은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자위함기 격례를 둘러싼 논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국제 관함식 참가의 안보상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국제 관함식에 각각 2차례 참석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관함식에 초청된 건 지난 1월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이 새 정부 임기 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판단을 미뤘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우길기와 유사한 자위함기에 대한 국민 반감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위함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우리 해군이 경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자위함기를 정식 수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대함 경례는 그 나라의 관함식에 대해 예를 표하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함식에는 해군의 만톤급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하고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과 대령급 함장 등 130여 명도 참석합니다. 또 관함식을 계기로 열리는 다국간 탐색 구조 훈련 사렉스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도 참가합니다. 정부가 정치권 일각의 친일 논란에도 고심 끝에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서 법원은 오늘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면 숨질 때까지 범행을 계속 시도했을 거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간접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이 씨의 요구를 여러 번 거부했다며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직접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보고도구를 이용한 살해 공모 정황이 구체적인 데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관련 대화가 드러나자 도주한 점, 범행 직전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킨 점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낚시터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에 빠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않고서는 6차례나 무리하게 생명보험 효력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은혜와 조현수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를 거듭했다며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더라면 숨질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면서 어떤 반성이나 참회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판결에 감사하다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던 두 사람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저희가 이제 유족이 만족하는 대표로 만족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사과를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가. 검찰은 구형량보다 낮은 조 씨의 형량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가 심리 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은혜가 수차례 시도 끝에 남편을 숨지게 한 정황을 모두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함께 살기 싫다는 아들 말에 격분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 A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부인과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중학생인 큰아들이 아빠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 데 격분해서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실직 이후 가정 불화를 겪다가 최근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서 사고가 나 노동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지하 190m 지점에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데 접근에만 사흘이 걸리는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 채굴 광산입니다. 이곳 수직갱도에서 작업하던 5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갑자기 쏟아진 펄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이 있던 곳은 지하 190m 지점. 수직갱도 윗부분에서 수백 톤의 펄이 밀려 들어오면서 아래로 쏟아진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런 갱도들의 그런 것들이 고여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렇게 터져서 나왔는데 일종의 그 광석 분자가 물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뻘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구조당국은 바로 옆 수직갱도에서 암석을 제거하고 갱도 구조를 보강하며 사고 장소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조대원과 소방관, 경찰 등 1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만 사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지하에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매몰자 가운데 한 명이 숙련공인 만큼 생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하에도 여러 개의 통로가 있는데 주 통로 외에 다른 통로로 탈출을 하면은 제2수경 130m까지는 탈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로 봐서는 생존했다고 판단하고 지금 구조 작업을 임하고 있고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모두 7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직후 전기가 끊기는 등 이상 신호를 느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또 다른 3명은 갱도 안에 갇혔다가 업체 측의 자체 구조로 밤 11시쯤 구조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사고갱도에서는 지난 8월에도 암석 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면된 이 교사는 유사범행 가능성 때문에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교육당국은 정작 이 교사의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인터넷 오픈 채팅을 통해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담배를 대신 사주기로 하고 신체 접촉을 했고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7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판결 뒤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유사 범행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A씨한테 수업을 들은 재학생 가운데 피해자가 있었는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개인의 일탈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어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 한창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재학생 피해는 없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담당 교육청 역시 정례적으로 해오던 조치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장, 교감 이런 회의 시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강조해서 안내하고 교사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성년자 10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한 초등교사와
제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고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미온적인 대처 때문은 아닌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중심 뉴스들 오늘 볼 텐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는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 자체의 생산한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취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네, 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전 정부 고위 인사들 구속도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자, 이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저렇게 고위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지만 처음 봤는데요.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건 좀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신 분들이 그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전직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그만큼 위기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저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저 파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게 저분들은 야 이게 잘못 가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책임 소재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 현장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면 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대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어떤 SOS 신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유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쎄 지금 수사 대상자신데 저분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다니시면서 본인의 변론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김준일 대표도 알겠지만 개그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건 당사자들은 밖에 나가서 언론을 접촉하든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선입견을 주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개그 오더를 내리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 법정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고위직들이 나오셔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 했던데요. 참석한 의원들을 보니까 친명계 의원도 있고 친문계 의원도 있고 다 같이 모였더라고요. 이 사안은 뭐 무슨 계파를 나누고 그럴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걸려있는 소위 말해서 걸려있는 분들이 무슨 계파가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서욱, 뭐 서훈, 뭐
박지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이다, 전방위적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약간은 지금은 같이 좀 뭉쳐서 지금은 당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기조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김종혁 위원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지금 뭐 서훈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박지원 뭐 오늘 전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뭐 소환 요구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라 나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린 거고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망 사고 자체가 굉장히 우발적으로 생겨서 불행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런 성격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황 판단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검찰 수사로 맡긴다? 그러면 이거는 다 부메랑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좋아하실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또 이런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국정 뭐 이런 걸로 또 끌려다니면서 검찰만 예.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은 아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판단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을 수사로 가져가는 거 이건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전 정부의 안보라인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여기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만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왜 적극적으로 구조를 안 했나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자, 오늘 발견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당시에는 아니었고 발견 당시는 구조됐던 정황만 있었다.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려웠고 NLL을 넘을 수도 없어서 이제 군사 조치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SI 특별 취급 기밀 정보 첩보 이게 삭제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북 의사 표시한 이 SI 정보를 감춘다면 이게 조작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자 구명조끼 이번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처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자들 오늘 참석자를 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국방위 소속의 서른 의원은 이 한자 구명조끼가 오히려 월북하려 한 증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서 삭제가 아니라 열람권 제한이고 정보 관리였다. 은폐 기도로 둔갑했다. 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요 저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원본을. 예. 네, 원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양쪽의 주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삭제가 아니고 열람권 제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처음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정보위 소속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이거 월북이라는 얘기도 단 몇 시간 정도 되는 감청 자료 중에서 단 한 번 나오고 그것도 이 이대준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월북하려 한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진맥진한 소리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한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월북으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이미 그 하태경 의원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정확한 그 내용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양쪽의 주장만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몰고 갔다는 쪽에 양쪽의 주장만을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는 뭐 양쪽 주장만 있는 상황이다. 어제 그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예. 자, 메인 서버 첩보는 국정원장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전에는 첩보 삭제를 하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박지원 원장은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박지원 원장이 이게 제대로 국정원이 얘기를 하려면은 박지원 원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없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박 전 원장이 오늘 뭐 인터뷰에 나와서 그게 뭐 부적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나와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해라 똑바로 이거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이거는 박 전 원장의 얘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국정에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변죽만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삭제냐 열람권 제한이냐 SI 첩보에 대해서 예. 이제 군이나 이런 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 원본은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열람권 제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나 서우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는 모든 예하 부대가 밈스를 통해서 군사정보 체계를 통해서 이 사안을 다 알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하 부대는 못 보게 하라라는 게 열람권 제한의 근거고 원본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삭제가 된 거는 맞죠. 거기 그 단위에서는. 근데 그 윗단에 이제 남아 있으면 이거를 삭제를 은폐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밝혀지겠지만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으면 다 없애버려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은폐로 보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해상에서 발견된 직후에 왜 적극적인 구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했는데, 발견 당시에는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거야말로 전혀 예. 뜬금없는 그런 그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견된 게 2020년 9월 22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3시 30분에 오후 30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그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9시 30분에 피살이 됐습니다. 예. 그 사이에 6시간 동안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NLL 북쪽이어서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었다. 예. 아니, 누가 군사작전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 그 남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북쪽에 넘어갔으니까 북쪽에다 대고서 자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 빨리 송환해라 라는 요구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런 요구를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냐 이 얘기를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그 다음날 아침에나 보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밤에 무슨 회의가 열리고 피살된 것이 알려진 다음에 회의가 열리고 또 그날은 때마침 유엔에서 그 녹화된 연설이 대통령의 연설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저희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그토록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던 그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넘어가서 피살당하는 것들을 뻔히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3시 30분부터 감청 자료를 다 듣고 있었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거기다 대고 아무런 조치,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냐고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우리가 지금 루트가 없었다. 통로가 없었다. 아니 대통령 그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을 그런 루트는 있고 거기다 대고 기자회견을 했어도 되거든요. 예.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에서 그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당국에서 빨리 넘겨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그쪽에서 볼 거 아닙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우리 국민은 피살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 NLL 북쪽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이건 판단의 문제로 뒤로 한다고 해도 당시 어쨌든 우리 국민이니까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저도 이 1년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판단 미스였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황이라는 게 남북 관계가 이제 남북 통신망이 지금 끊어진 상황이어서 예. 이거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는 이제 뭐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보실에서는 이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되니까 해경 수색선을 NLL 최상단까지 이제 예. 근접해서 이제 좀 수색을 하게 하는
하는 뭐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뭐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그러니까 남북 통신선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 이제 그 뭐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안보실은 조금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살까지 하겠냐 설마 월북이든 아니면 표류든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일단 구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인계를 하든 협상을 하든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좀 극악무도하게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하고 조금 그러니까 안이하게 이렇게 했다가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러면 사법 처리 대상이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든 걸 다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덤벼들면은 앞으로 누가 남아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판단의 문제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자, SI에 이제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월북 뭐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은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딱 한 번 그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검찰이나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이제 여당 분들이 그러면 이거 월북 아니라는 거야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월북 정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판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월북 정황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안보 라인들은 이거를 월북으로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 건데 왜 섣불리 판단했느냐. 저는 뭐 섣불리 판단했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할 문제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자체가 지금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라는 건 그겁니다. 북한에서 물어보니까 이대준 씨한테 월북하러 왔다. 이게 이제 첩보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테면은 당시에 신발에 가지런히 놓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실수로 뛰어든 거면 그렇게 가지런히 놓을 리가 없다. 구명조끼를 입고 갔을 리가 없다. 뭐 기타 등등 도박빚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따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다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러면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게 이제 무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 국방장관, 전 해경청장 다 구속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그때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달라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국민들은요 나중에 국방부에서 이분이 월북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피살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3시 30분에 발견을 해서 6시 30분, 9시 30분 대통령 보고가 되고 피살될 때까지의 그 6시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발표를 하면서 도박빚에다가 무슨 가정관계 불화에다가 마치 무슨 이 사람은 당연히 월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뉘앙스로는 저도 그때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서 죽어도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여권에 그때 당시에 여권에서 팽배해 있었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호도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월북의 증거가 있다? 그때 얘기했던 무슨 구명조끼를 입고 갔을 리가 없다. 나중에 보니까 구명조끼 없어진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경청장 그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이 밑에서 보고를 하니까 야 나는 그거 안 본 걸로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방장관 뭐라고 그랬어요? 안보실에서 지시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분이 나와서 우리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 진술이 지금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진술이고 이걸 증거로 뒷받침하려면 검찰이 어떤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자료 같은 것들을 봐야겠죠. 회의록 같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진술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5분이 나와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들의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 저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저는 된다. 검찰 수사 예. 지켜봐야 되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에 저것이 법원에서 그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네. 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을 구성했던 5분들이 대놓고 국민들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예. 자, 두 분이 오늘 아주 치열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또 하나 이거 정말 미스테리인데요. 감사원이 밝힌 한자가 쓰여 있다는 구명조끼가 있었고요. 팔에 감겨 있는 붕대도 있었고 중국 어선도 등장하는데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 예.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국정원도 모른다고 하고요. 뭐 SIU도 없다.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게 왜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게 뭐 감사원이 조작을 했겠습니까? 설마 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도 처음 들어보니까 저는 그 주장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그럼 감사원은 이거를 포착을 해서 지금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은 중국 간자체가 적혀 있는 그 조끼를 입었어요. 구명조끼를. 그러면 가능성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해양 그 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주웠던 거를 입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표류가 됐든 뛰어내렸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 아니면은 뭐 많이 얘기가 나온 건데 중국 어선이 표류하던 이 이대준 씨를 구했는데 그 다음이 미스테리예요. 근데 다시 바다에서도 예, 표류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어민들이 야, 얘 다시 보내 그래서 바다에 수장하듯이 던졌거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여기 당신들이 구해주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내가 갈게라고 뛰어내렸거나 본인이 내려고 이 두 가지잖아요. 예. 뭐가 됐든 이상합니다. 그리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월복 정황을 더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른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거 자체가 월복 정황을 뭐 뒷받침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는 일단은 감사원이 먼저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원이 지금 이 정보를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게 공개하는 게 이제 먼저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김종혁 의원님 보시기에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 미스테리고요. 네. 지금 합리적인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을 테니까 예. 그것이 아마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 자료들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들이 섣부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쟁점은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유족들 오늘 기자회견이 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방탄 기자회견이고 3, 4차 가해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이제 추진할 방침인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감사원법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이 감사원법 발의했을 때는 내용이 조금 무리수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거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점들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막기 위해서 때문에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제 공개를 하라. 그리고 감찰관을 지금은 내부에서 공모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로 공개 모집으로 임용을 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는 감사원이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 통치 의중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거를 최재 감사원장이 심지어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뭐 디테일들은 세부적인 사안들은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충분히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내용이 달라져서 이렇게 발의된 이 감사원법 개정안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유 의원님이 감사원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예. 그 다수당인 건 알겠어요. 네. 절대적 다수를 갖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자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검찰법을 바꿔서 검수완박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마음에 안 들면 또 감사원을 옥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언론이 마음에 안 들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야당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법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들이 공정하게 그 KBS 사장이라든가 MBC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집권을 해서 180석까지 의석을 얻었는데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또 법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입법권이라는 건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재명 보호법도 만들고 문재인 보호법도 만들고, 자기들이 다수석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방탄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도 그 자체에 법안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이 그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그 의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 본인들에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옥죄겠다라는 것들, 이것은 온당치 않은 시도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감사원법 개정안 말고요. 감사원 그리고 발표가 여러 건 있었고 검찰 수사도 지금 굉장히 전방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이 조금 너무 그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조금 전에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 얘기하면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문제점이 두루두루 있다. 지금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권한은 막대하고 의회가 가진 권한은 이제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의회 이제 예산안 통과, 심의 통과 뭐 이런 거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힘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감사나 국정조사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지금 검찰의 어떤 탄압적인 수사에 대해서 좀 맞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감사원법 개정안은 아까 김종현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뭐 반론이라고 그냥 덧붙이면은 예를 들면은 감사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감사위원회가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사원의 투명성을 충분히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여야가 좀 합의해서 논의를 할 필요도 저는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거는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그 심야 술자리 의혹 파장.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양쪽이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 자격 입장문을 또 발표했는데 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네. 아니 저는 민주당한테 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저거 누가 봐도 지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김의겸 의원은 저랑 기자상을 오래 같이 했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기자였어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칙, 아니 그런데 지금 어디서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 도대체 그 고급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첼리스트가 있고 뭐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는데 거기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고 그다음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30명이나 모여서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노래를 불렀던 그 장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아니 청담동이 그렇게 넓습니까? 그런 게 들어갈 때가 뭐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어딘지를 특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아니 저도 언론사에서 후배들이 기사를 취재해주면 야 이거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못하면 야 이거 기사 안 되지 않니? 이렇게 네.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정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저런 식의 전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해놓고 저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당이 받아서 이제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거짓말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해놓고 그 거짓말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라는 것들이 아니 이게 초등학생 문법에도 통용되지 않는 논리잖아요. 그것을 제1야당께서 네. 저렇게 그냥 대놓고 주장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그러실까? 예.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예. 김의겸 대 한동훈에서 지금 민주당 대 한동훈 장관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기도 한데 자, 한동훈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민주당 측은 또 심야 술자리 의혹 말씀하신 대로 재차 강조하면서 제2의 국정농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팩트부터 찾아놓고 얘기하라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양쪽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국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찾아놓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사실 아닌 거가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대부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면책특권법이 바뀐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좀 특정이 안 됐고요. 이걸 여기 참석한 사람들 뭐 증언도 지금 그 이후에 나오지를 않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일 이 사안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냥 정략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조금 많이 흥분하시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게 네. 뭐 팩트가 없는 문제고 아까 전에 이제 김정아 앵커께서 이 얘기를 4일이나 할 줄 몰랐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4일이나 갈 줄 몰랐는데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가지고 3주 동안 얘기를 한 거를 그렇죠. 봤을 때 이 예. 정치권의 논의라는 게 합리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을 네. 인정하면 끝날 일을 끝까지 우기면서 이게 막 장기화되고 막 복잡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굳이 이제 뭐 워낙 극한 대결의 상황이고 온 사방이 지금 전쟁터다 보니까 뭐 이것도 지금 전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민주당한테 딱히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요 말씀 하나 딱 드리고 싶어요. 미셸 오바마가 그 얘기를 했죠. 버락 오바마의 이제 대통령의 부인 They go low, we go high. 그래서 저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높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수준 높은 정치를 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요 사안에 국한해서는 They go low, we go lower. 바닥을 지금 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좀 정황 증거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 얘기한다고 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밀어주지 않을 겁니다. 예,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동선은 한동훈 장관이 밝혀라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지금 공당에서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화나면 혼자 화내면 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팩트 체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면서 과거 민주당에서 했었던 이제 뭐 생태탕이나 페라가 뭐 이런 일들도 좀 끌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거 없는 주장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수진 의원 본인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이수진 의원은 대변인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 예. 의원인가요? 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공당의 대변인이고 아까 정책위 의장이시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보이는데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네가 해명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한테 그날 그 19일 20일인가요? 뭐 그날에 대해서 일정을 낱낱이 밝혀라. 왜 밝혀야 되는데요? 아니, 왜 밝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지금 주장을 했으면 네. 본인들이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증 책임을 왜 남한테 넘겨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면 본인들이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더 탐사라는 것과 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무슨 협업을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얼핏 듣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저 더 탐사라는 곳에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쫓아다니는 쉽게 얘기하면 취재를 한다면서 계속 쫓아다녀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녀서 그 한동훈 장관이 신고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 쫓아다니라는 것도 저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팩트가 지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저 내용에 대해서 그 김의겸 의원한테 국정감사장에서 이걸 당신이 공개해달라고 협업을 했다는 것인지 누가 주문을 해서 누가 어떻게 협업을 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의아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명백히 지금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민주당 전체 더더욱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윤리위에 징계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출합니까? 아니 저는 윤리이고 뭐고 간에 이거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의미가 해요. 없다. 그게 무슨 윤리의 문제입니까? 이건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그냥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도 김의겸 의원을 고소했고요. 그리고 이 첼리스트라고 하는 가족 측에서 동의 없이 녹취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소송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소송 대상은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 이 통화를 녹취한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 예.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더 탐사 그리고 지금 뭐 저기까지 김의겸 의원까지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들어가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7월 19일 날 이 일이 있었다고 주장이 되고 있고 7월 20일 새벽에 이제 이 여자 첼리스트와 남성과의 이제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네. 나가 이런 데 갔었어라고 하면서 그때 뭐 윤석열도 오고 한동훈도 하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어디를 갔었는지에 대한 변명 같은 걸로 이제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어낸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추정이 되고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50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장소가 지금 전혀 청담동에서 특정이 안 되고 있고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뭐 모른다 못 부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좀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도현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돌면서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설과 이런 걸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퇴로를 지금 열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붙들고 있기에는 좀 불리한 전장에서 앞으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지금 유리한 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김진태 지사부터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서 왜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여기서 잘 안 전력 갑니다. 낭비할 때가 아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민주당에서 아니 한동훈 장관 왜 화를 내?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저렇게 죄송합니다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혀 하지도 않은 것을 그런 온 국민의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의원님 뭘 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걸 보면서 아니 왜 화를 내 설명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게 과연 글쎄 이게 무슨 우리가 모두 도덕군자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요. 스스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존심을 저렇게 뭉개놓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고 그걸 다시 조롱을 삼으면서 왜 화를 내 질문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비열해 보이고요. 국민들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화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수 원로죠. 이재호 고문은 이게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이제 끝냈으면 어땠을까 이 태도를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김종영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예전에 이게 지금 미국에 간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에게는 4대 의무와 더해서 설명의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총리 시절에. 그래서 이제 공직자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차분하게 조용한 어조로 공감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공직자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엔 터무니없는 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에 아마 특히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박수를 보냈을 텐데 본인이 승질을 내므로 인해서 많은 걸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너무 승질을 자주 냅니다 지금. 예, 뭐 기소되셨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한번 본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좀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그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간 김석기 사무총장은 수도권 지역에 공석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서 위원을 추천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이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69군데 중에서 44군데가 서울, 경기, 인천이 비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사정을 잘 아는 또 이쪽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방식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정기 당무감사를 우리 당헌 당규상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했고 당무감사도 곧 할지 이 부분 좀 짚어볼 텐데 어쨌든 4고 당협위원장 인선을 위해서 구성을 마쳤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지금 비윤계 걸러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거 당내에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언론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사실 친윤계, 비윤계 뭐 예를 들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정당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정부 여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친윤계인 것이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인데요. 그 저 인선에 대해서 뭐 비윤계라고 하는 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뭐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그게 친윤 비윤을 떠나서 이 여야를 막론하고 조직 강화 특위 만들어지잖아요. 항상 불만이 많아요. 아, 늘 불만이 늘 불만이 어떻게 많습니다.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안 들어갔고 혹 나한테 좀 내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누구든지 옆에서 하소연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거는 사실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게 정치권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친윤계 비윤계라는 것보다는 아마 저분들 들어가 있는 분들과 아는 사람이 있거나 가까우면 잘 됐다고 얘기할 거고요. 위에 세 분은 뭐 당연직이고 원외로 지금 들어가신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 그 캠프에 있었던 분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비윤계 인사들의 최후의 만찬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야가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 국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조강특위가 자칫 당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김종혁 위원께서 친윤계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보기 좋게 포장을 해주셨지만은 굉장한 친윤계예요 지금. 뭐 아까 전에 배현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빨리 입당하라 가장 먼저 성명에 올린 분이 그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하기 전에 윤석열 캠프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징계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지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친윤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다 친윤계죠. 그러니까 비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딱 저는 2008년과 2016년 공천학살의 데자뷰가 지금 전주곡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비윤계 다 쳐내고 그러다가 총선 폭망하고 이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밟겠구나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유 희망사항이신 거잖아요. 저는 뭐 민주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역사가 그렇게 항상 보여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개파 얘기
잠시 뒤로 접고 비대위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 조직 정비는 이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월권 논란도 조금 일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가 있었고 예. 그다음 김병준 비대위가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 때는 그때 당무감사 그리고 당협위원장 선정 뭐 이런 것들 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전부 다 사표를 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이제 당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당무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당무감사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게 미리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고. 당무감사 지금 시선이 쏠리는데 예. 합니까? 아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월권이니 비대위 뭐니 차원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그건 뭐 결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비대위에서 당무감사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논의한 하지만 것은 오늘 없고, 이제 예. 사무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들려요. 예, 그건 당 상황을 보면서 하게 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전당대회가 언제 치러질 것이냐가 결정되면 거기에 역순으로 해서 이제 또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전당대회 언제 치러질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지난번에 1월이냐 2월이냐라는 것은 비대위 체제가 법원에 의해서 2차 비대위까지 무산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버틸 수 없으니까 당 권한 대행 체제로는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1월, 2월이었는데 지금 그건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뒤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무 감사까지 하게 되면 전당대회 분제 2월설이 많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보다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럼 당권 주자들 반발은 없을까요? 당권 주자 반발이라는 게 만약에 본인이 지금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반발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자기는 좀 뒤에 나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또 그걸 지지할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5, 6월 얘기를 했고 또 나경원 의원도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덧붙이실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김종혁 위원께서 비대위원으로 최소 6개월은 하시겠구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당무감사까지 들어가면 예. 내년 4월에서 6월까지 하시겠구나.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좋은 정치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힘든 일이에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0분간) 생중계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공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의 마무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생중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돌발 질문을 던질 것이란 예상에 긴장감이 흐르자 윤 대통령은 골탕을 먹이진 않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때때로 장관들의 재치 있는 발언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앞둔 출근길, 쇼는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 회의장인 자유홀은 음악도 영상도 없이 단출했습니다. 타원형으로 둘러앉은 장관들, 80분 생중계에 모두가 긴장 모드였는데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분위기가 다소 풀어졌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곤란한 질문은 않겠다고 했지만 틈새 돌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에서 마중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좀 전환을 하고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입담에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제대로 수주해 오십시오. 금융은 됐고 이제 노동이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곡간 다 떨어지겠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쟁 대신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회의에 힘을 실으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자화자찬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경제위기를 느낄 수 없는 무풍지대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개량 백신 사전 예약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개량 백신 3종류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오늘 하루 9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국내 우세종인 BA.5 맞춤형 백신은 다음 달 14일부터 활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18세 이상 일반 성인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모더나 BA.1 백신과 화이자 BA.1, BA.4-5 백신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세 종류 백신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이가 백신인데 목표로 삼은 변이가 다릅니다. BA.1은 올해 1월 말 이후 국내 5차 대유행을 불러온 첫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은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BA.5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국내 우세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변이 출현 속도를 백신 개발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두 종류 백신이 동시에 쓰이게 된 겁니다. 정부는 두 백신 효과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부족하고 BA.1 백신도 BA.5에 효과가 있는 만큼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백신의 효과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 다만 미국은 다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BA.4-5 백신을 접종하는 등 BA.4-5 백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BQ.1도 BA.5의 세부 계통 변이라 BA.4-5 백신 수요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지금 BQ 변이가 BA.5의 하위 변이, 자손 변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교차 면역성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BA.5 백신을 맞는 게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는 BA.4-5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다며 쏠림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같은 강제 유인책이 없는 데다 백신 피로감이 겹치며 접종률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한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필리핀 세부공항 운영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던 승객들이 갑작스레 발이 묶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태풍 예보까지 발령되자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 안.
진에어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던 우리나라 승객들이 공항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항 통보를 받은 겁니다. 최종 경로는 너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캔슬을 취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공항 활주로엔 여전히 사고가 난 항공기가 그대로 놓여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세부공항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낮에만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측이 급히 해당 시간대에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닥치면서 이마저도 뜨지 못한 겁니다. 현지 기상 상황 때문에 결국은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요. 그전까지 취소가 될 것이다, 공항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없었고요. 결국 공항에서 발이 묶여버린 승객들은 개인 연차를 써가며 비행기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공항에서만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계속 기다리고, 수요일 날 오후부터는 좀 정상적인 업무나 이런 걸 보려고 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체류로 인한 숙박비 등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숙소나 아니면 식사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봐도 일단 개인이 다 알아서 해라.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대체 항공편 2대를 다시 보내 가능한 승객들부터 한국으로 이송했다면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류 비용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세부 항공편에 대해 결항 통보를 받은 상태라 당분간 현지에 머무는 승객들의 불편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년 넘게 신경통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이 말기 암이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의 초기 MRI에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유족들은 의사가 암 판정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 잘하고 와. 알았지? 안 울을 거야. 밝고 따뜻한 미소로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황모 씨의 어머니. 어머니 밑에서 우애 좋게 자란 3남매는 아직도 그녀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자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치료약이 없냐고. 3년 전 어머니는 뺨 쪽이 아파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고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3차 신경은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통각과 온도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신경으로 말 그대로 신경통의 한 종류입니다. 의사만 믿고 1년 넘게 버텼는데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입에서 피를 콸콸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황 씨 어머니가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던 대학병원입니다. 약 1년 반 뒤 어머니는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침샘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당하고 다급한 마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구석구석 암이 퍼진 상태였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외부 영상의학과에 어머니가 처음 촬영했던 MRI 사진 판독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 아래쪽에 종양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해당 사진에서 병변이 확인된다며 의사가 3차 신경 부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놓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취재진은 어머니에게 첫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취소하셔가지고 근데 따로 진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의 주의 의무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아니면 관련 인상과로 협진을 하거나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게 저는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340여 건 가운데 암 오진 사례는 37.8%. 이 가운데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무려 87%를 차지합니다. 의학 분야 자체가 워낙 전문적이라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게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 부모가 아파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1년 반 넘게 진통제만 줬을까요? 저는 그거 진짜 묻고 싶어요. 이 여자 선생님한테. YTN 김다연입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0.3% 올랐습니다. 수입이 늘어 성장을 끌어내렸지만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도 증가하면서 역성장을 막았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고 설비 투자도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애초 0.1%가량 성장했을 것이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민간 소비가 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설비 투자가 5.0% 각각 성장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투자가 지난 1분기, 2분기에 좀 크게 집행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하고 소비 쪽에서 생각보다 좀 성장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면 교역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송장비, 서비스 수출 호조로 1.0% 늘어 2분기에 3.1%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유, 기계, 장비 중심의 수입 증가율은 5.8%에 달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경제를 떠받친 가운데 국내 경제의 핵심인 교역은 부진했던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에 0% 정도만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 목표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4분기 성장률이 0% 정도이면 연간 성장률 2.6%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과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 등 국내외 위기 요인이 너무 많아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6%로 올해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 2분기 잇따라 역성장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경기 침체의 정의를 충족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 수지 개선과 강한 소비 지출이 3분기 플러스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2%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로 올리고 수신금리와 한계대출 금리 역시 각각 0.7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앞으로 더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교차죠.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 광주가 9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린 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영동 지방에는 최고 4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8도, 안동 6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전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방에는 비 예보가 없는 만큼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